안녕하세요. 저는 61세 남자입니다. 요즘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심정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범한 부부로 서로 의지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내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25년 전 아주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큰 인연 같은 건 없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첫인상은 그저 무난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저 역시 시끄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대화가 잘 통했던 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우리는 눈에 띄는 커플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비싼 레스토랑을 다니는 연애는 아니었어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거나 공원을 걸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주된 데이트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삶이 단조롭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건 사귀고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로 큰 사건이나 다툼 없이 무난하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결혼할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그녀에게 특별히 반했다거나 열렬히 사랑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제가 꿈꾸던 평온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잘 맞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았어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께 큰 도움을 받을 형편도 아니었죠.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치른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그날이 참 행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던 아내를 보며 이 사람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는 정말 단출한 집이었죠. 하지만 그 집이 저희에겐 보물 같았습니다. 퇴근 후 좁은 부엌에서 둘이 함께 요리하고 작은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 저희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지만 둘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말에는 재래시장에 가서 저렴한 식재료를 사와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작은 집을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벽에 예쁜 시계를 달고 커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보며 둘이 참 뿌듯해했죠. 결혼 초반 몇 년은 정말 단조롭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둘 다 큰 욕심이 없었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가끔 둘이 재미없게 산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런 소소한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때 주변에서 슬슬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젊었으니 조금 더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도 아이 소식이 없자 저희도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둘 다 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아이를 낳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점점 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특히 친척 모임에서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을 들을 때면 집에 돌아와 눈물을 보이곤 했죠. 제가 아무리 우리 둘만 있어도 괜찮다고 달래봐도 아내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아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내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는 아이 문제에 점점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그렇게 평화롭던 결혼 생활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친구에게 점집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아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 점집에 다녀왔고 이후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점집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돈만 뜯어내는 사기꾼들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한 번이라도 가보자며 강하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마음이 편해진다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 가보고 속이 후련해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싶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범했던 결혼 생활에서 점점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가 제시한 첫 번째 지침은 부적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아내에게 아이를 점지해줄 특별한 부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적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부적 비용이 5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속으로 좀 화가 났습니다. 종이 쪼가리 하나에 왜 그렇게 돈을 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한 번만 믿어줘. 이게 우리 아이를 위해 필요한 거라잖아. 내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아내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부적을 샀습니다. 그 부적은 작은 노란 천 위에 복잡한 글씨가 써 있는 것이었는데 점쟁이는 그것을 집안의 동쪽 방향으로 걸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쟁이는 아내에게 특정 날짜마다 기도를 드리라고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쪽으로 몸을 돌린 채 점쟁이가 준 문구를 3번 반복하며 기도를 올리라고 했죠. 아내는 그 말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새벽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아내를 보며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점쟁이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부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매달 기도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 정도였던 기도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고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비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아내는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몰라? 이건 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야. 그렇게 저희의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늘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점집이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겪었던 고통과 노력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죠. 아내 역시 그날 점쟁이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점쟁이는 아이의 영혼이 당신의 간절함을 느끼고 들어온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고 아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점집은 아내에게 단순한 상담소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신 소식이 아내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점집에 대한 아내의 의존은 더 깊어졌습니다.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말을 듣고 아내는 더더욱 그곳에 매달리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으니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 믿는 점집에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우리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첫발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했던 아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고, 이제는 우리 가정의 평화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내는 점점 더 점집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이가 생긴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건강히 키우고 좋은 운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 점쟁이의 말을 철저히 따르는 게 아내의 삶의 중심이 되었죠. 아내는 임신 초기에 특히 예민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에 몸을 사리고 점쟁이에게 매일같이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점집에 들러 상담을 받고 오후에는 점쟁이가 추천한 기도 방법을 따라 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쟁이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세세히 지시했습니다. 집안의 물건 배치부터 어떤 색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아내가 사용하는 말투까지 정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점쟁이가 금기시한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아이의 운을 나쁘게 한다며 금지되었고, 대신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루에 5번 이상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아내를 보며 조금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이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야. 내가 조금 불편하면 어때? 아이가 건강하고 운 좋게 태어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임신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임신 기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신 후에도 점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한번 구매했던 부적 외에도 추가로 더 강력한 부적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점쟁이는 이제는 태아의 안전을 위해 더 강한 기운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이 넘는 부적은 기본이고, 매달 기도를 올리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쟁이는 이 기도가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기도비를 요청했고, 처음엔 30만 원으로 시작했던 비용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내쉴 때가 많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점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돈 문제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왜 돈 타령만 해? 이 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점집은 단순한 상담소가 아니라 이제 신앙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점집에서 받은 지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죠. 점쟁이는 임신 기간 동안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금해야 하는지 상세히 지시했습니다. 아내는 점쟁이가 금지한 음식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여기에는 고기, 생선, 특정 채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금하는 것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식단이 바뀌었습니다. 점쟁이가 고기는 가족의 운을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내는 집안에서 고기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퇴근 후 고기를 먹고 싶어도 아내는 당신이 이걸 먹으면 우리 아이의 운이 나빠진다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 날까지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점쟁이의 지시에 몰두하면서 가족과의 일상적인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점쟁이의 말과 지침이 아내의 하루를 구성하는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죠. 아내가 점집에 의존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함께 무언가를 의논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점쟁이에게 달려 있었고 제가 의견을 내는 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위한 방을 꾸미는 문제에서도 아내는 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쟁이가 지시한 대로 동쪽 벽에 특정한 색의 커튼을 달고
특정 방향의 아기의 침대를 놓아야 한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하면 방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당신은 그런 걸 몰라. 이건 다 계산된 거야.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안에서의 제 역할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쟁이가 아내의 삶을 지배하고 그 점쟁이의 지시가 집안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 아내는 당신은 이런 걸 이해 못할 거야. 라며 제 의견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아내의 점집 의존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쟁이는 아이가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운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더 많은 부적과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보채면 점쟁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면 아내는 이건 병원의 문제가 아니야. 아이의 영혼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야. 점쟁이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아내의 이런 행동이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집이 아내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아내는 점점 더 고집스럽게 점집에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점점 더 점집에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점집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평화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임신 중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점집에 다녔던 것이 점차 아내의 삶에서 중심이 되더니 이제는 가정을 돌보는 데조차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온 신경을 점쟁이의 지시와 점집에서 하라는 일에 쏟았고 그 결과 아이와 저는 점점 그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점집에 매일같이 들렀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일보다 먼저 점쟁이에게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꼭 점집에 가야 하는 날이라며 서둘러 집을 나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점집에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한 번 나가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터라 제가 어느 정도 육아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돕는 수준을 넘어 제가 대부분의 육아를 책임지는 상황이 되었죠. 아이가 배가 고파 보채면 제가 밥을 챙겼고 울음을 터뜨리면 제가 달래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점집에 가지 말고 아이랑 좀 시간을 보내면 안 될까? 제가 이렇게 부탁할 때마다 아내는 오늘은 꼭 가야 해. 점쟁이가 중요한 날이라고 했어. 아이를 위해서라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점집에 의존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매일 단출한 반찬으로 채워졌습니다. 김치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점쟁이가 허용한 재료로 끓인 국이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이유식도 점쟁이가 정해준 재료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점쟁이가 허락하지 않은 걸 먹으면 아이에게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어. 당신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도와줄 생각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 결국 저는 외식을 하거나 집 밖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요리도 점집에서 정해준 대로만 하니 제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이를 점집으로 데리고 다니는 일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아내는 아이를 점집에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쟁이가 아이의 운명을 보기 위해 한 번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아이를 점집에 데려갔습니다. 점쟁이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사주를 봐주고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운을 좋게 하기 위해 특정 의식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죠. 아내는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아이에게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게 하며 특정 방향으로 절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런 의식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왜 이상한 거 하라고 해? 라고 묻기도 하고 거부감을 드러내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널 위한 거야. 엄마 말을 믿고 따라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저는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겪으며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이도 그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신도 점쟁이 말에 협조해야 하지 않아? 라고 말하곤 했죠. 아이와의 거리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의 엄마는 함께 놀아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우리 엄마는 늘 점집에만 간다는 사실을 아이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맨날 집에 없어? 점집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엄마와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노력해도 엄마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울 순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이제는 가정 전체를 돌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이의 생활 전반에도 무관심해졌습니다. 아이가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아내는 점쟁이에게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뭘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제게 하기는커녕 모든 결정을 점쟁이의 손에 맡겼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고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아이를 앉혀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며 다독였는데 아내는 점집에 전화를 걸더니 아이의 기운이 약해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부적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부적이랑 기운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이한테 필요한 건 엄마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지 점쟁이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아내는 저를 무시한 채 점집에서 받은 지시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아이 방에서 혼자 자는 아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점집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자고 설득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적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를 망칠 거야? 점쟁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에게 큰일 난다고 했어. 라며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도 아내는 점쟁이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미래,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은 아내에게 이제 뒷전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내를 강제로라도 점집에서 떼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며 기다려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